2003년 12월 23일 지리산 노고단 근처에서 발견된 한 대의 캠코더가 있었습니다. 눈 속에 반쯤 묻혀있던 그 기기는 7년 동안 혹독한 산속 날씨를 견뎌낸 채로 기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경찰이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을 때 그들은 2003년 겨울 지리산에서 실종된 서울대학교 산악회 학생 5명의 마지막 순간들을 담은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캠코더 속 영상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조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김태현, 박지영, 이민수, 최소라, 그리고 전구진. 이들의 이름은 7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실종 사건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캠코더 속 영상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조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생존의 기록이었지만 시간 없고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이민수는 체육교육과 학생으로 체력이 뛰어났지만 사실 그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박 중독자였고 이번 산행 직전까지도 불법 도박장을 드나들며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진실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2003년 12월 19일 서울대학교 산악회 소속 대학생 5명이 겨울 산행을 위해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험이 풍부한 등판가들이었고 특히 팀 리더였던 김태현은 지리산을 수십 번 오른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산악인이었고 태현 역시 어릴 때부터 산을 오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현은 최근 몇 달 동안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소라는 사진학과 학생으로 이번 산행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새로 산 캠코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겉보기에는 밝고 순수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계산적이고 야심찬 성격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산행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각종 영화제에 출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몇 개의 방송국에 자신의 기획안을 제출한 상태였고 이번 영상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지영은 의대 3년차 학생으로 응급처치에 능했고 항상 구급약품을 챙기는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태현과 1년 넘게 연인 관계였지만 최근 들어 그의 변화된 모습에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현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이상한 말들을 중얼거리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현의 명성을 지키고 싶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를 도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그의 배낭 안에는 빚쟁이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준비한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산행을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구진은 철학과 학생으로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해치는 것에서 쾌감을 느꼈고 대학에 와서는 이런 성향이 사람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성향을 억누르기 위해 철학을 공부했지만 산이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그의 본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최소라는 사진학과 학생으로 이번 산행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새로 산 캠코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겉보기에는 밝고 순수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계산적이고 야심찬 성격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산행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각종 영화제에 출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몇 개의 방송국에 자신의 기획안을 제출한 상태였고 이번 영상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구지는 철학과 학생으로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해치는 것에서 쾌감을 느꼈고 대학에 와서는 이런 성향이 사람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성향을 억누르기 위해 철학을 공부했지만 산이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그의 본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지리산 주요 본구리들을 돌아보고 연말을 산에서 맞이한 후 새해 첫날 일출을 보며 하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첫날인 12월 19일 그들은 성삼재에서 출발해 노고단으로 향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소라가 찍은 첫 번째 영상에는 웃고 있는 5명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진실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태현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자주 뒤를 돌아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지영은 그런 태현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고 민수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우진은 혼자서 중얼거리며 이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소라는 이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으며 흥미로워했습니다. 첫날 밤 그들은 노고단 대피소 근처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평범한 대학생들의 산행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태현이 갑자기 일어나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1시간 후에 돌아왔을 때 그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뭇가지에 긁혔다고 설명했지만 그 상처는 나뭇가지로 생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진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현이 형이 이상하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민수 형도 계속 불안해한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기대된다. 이런 상황이 흥미롭다. 둘째 날인 12월 20일 날씨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바람이 강해졌고 오후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계획대로 진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하산을 제안했지만 태연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상한 광기가 서려 있었고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이 천왕봉으로 향하는 길에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지영이 응급처치를 하려고 했지만 민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태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민수를 도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소라는 이 모든 상황을 계속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공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뒤통수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가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리고 있었고 시야가 나빠져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텐트 안에서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새벽 2시경 지영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텐트 안에는 5명 모두 있었고 모두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현은 지영이 악몽을 꾼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영의 목에는 분명히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현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자주 뒤를 돌아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지영은 그런 태현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고 민수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우진은 혼자서 중얼거리며 이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소라는 이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으며 흥미로워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 사이에 의심과 불신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졌고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로가 가장 위험한 존재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폭로는 그룹 내의 신뢰를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민수가 거짓말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뭔가 숨기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소라는 이 모든 상황을 카메라에 담으며 오히려 흥미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이것이 완벽한 다큐멘터리 소재였습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에서의 심리와 행동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이 천왕봉으로 향하는 길에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지영이 응급처치를 하려고 했지만 민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태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민수를 도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소라는 이 모든 상황을 계속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인 12월 21일 상황은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밤새 내린 폭설로 인해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휴대폰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하루 더 머물게 되면서 비상식량까지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식량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 중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날 밤 그들은 노고단 대피소 근처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평범한 대학생들의 산행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태현이 갑자기 일어나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1시간 후에 돌아왔을 때 그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뭇가지에 긁혔다고 설명했지만 그 상처는 나뭇가지로 생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진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현이 형이 이상하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민수 형도 계속 불안해한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기대된다. 이런 상황이 흥미롭다. 민수가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공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뒤통수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가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리고 있었고 시야가 나빠져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민수의 배낭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500만 원의 현금도 함께 말입니다. 민수는 누군가 자신의 돈을 훔쳤다고 주장하며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민수가 왜 그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태현은 민수에게 그 돈의 출처를 추궁했고 민수는 결국 자신의 도박 빚에 대해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폭로는 그룹 내의 신뢰를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민수가 거짓말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뭔가 숨기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소라는 이 모든 상황을 카메라에 담으며 오히려 흥미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이것이 완벽한 다큐멘터리 소재였습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에서의 심리와 행동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우진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이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우진은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텐트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거세져서 멀리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태현과 민수가 우진을 찾으러 나갔지만 30분 후에 혼자 돌아온 것은 태현뿐이었습니다. 태현은 민수도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수와 함께 우진을 찾다가 시야가 나빠져서 잠시 떨어져 있었는데 다시 만나기로 한 장소에 민수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태현의 설명에는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옷에 또다시 피가 묻어 있었고 손에는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지영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실제 범죄를 기록하는 것이었고 그녀에게는 이것이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주는 스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영과 소라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5명 중 2명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3명뿐이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태현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중얼거리며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지영은 태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봤지만 태현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라의 카메라가 포착한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 3시경 태현이 조용히 텐트를 나가는 모습이 적외선 모드로 촬영되었습니다. 소라는 태현을 따라가며 몰래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지영과 소라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5명 중 2명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3명뿐이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태현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중얼거리며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지영은 태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봤지만 태현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현은 캠프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뭔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눈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그 안에 무언가를 넣은 후 다시 눈으로 덮는 모습이었습니다. 태현은 지영에게 다가와서 안아주려 했지만 지영은 몸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태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광기만이 남았습니다. 지영은 자신도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태현은 지영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텐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우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우진이 살아있었고 텐트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태현은 당황하며 지영에게서 손을 뗐습니다. 지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텐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우진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이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우진은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텐트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거세져서 멀리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소라는 태현이 돌아간 후 그 장소로 가서 눈을 파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민수의 배낭이었습니다. 하지만 배낭 안에는 돈이 없었고 대신 피가 묻은 민수의 옷가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소라는 이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태현이 민수를 해쳤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소라는 지영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실제 범죄를 기록하는 것이었고 그녀에게는 이것이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주는 스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22일 아침 지영이 깨어났을 때 소라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텐트 안에는 태현과 지영만 남아 있었습니다.
태현은 소라가 새벽에 혼자 나갔다고 말했지만 지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소라가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할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소라의 카메라도 함께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영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태현이 다른 사람들을 해쳤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태현과 단둘이 남겨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현은 여전히 자신의 연인이었고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3명의 친구들을 해친 살인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소라는 태현이 돌아간 후 그 장소로 가서 눈을 파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민수의 배낭이었습니다. 하지만 배낭 안에는 돈이 없었고 대신 피가 묻은 민수의 옷가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소라는 이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태현이 민수를 해쳤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우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라였습니다. 소라가 우진의 목소리를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소라는 지영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태현이 어떻게 우진과 민수를 해쳤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카메라에 담았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소라의 이야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영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괴물은 태현이 아니라 소라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라가 모든 것을 조작했고 태현을 미치게 만들었으며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소라는 이미 지영을 향해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태연이 다른 사람들을 해쳤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태연과 단둘이 남겨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연은 여전히 자신의 연인이었고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3명의 친구들을 해친 살인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태연은 지영에게 다가와서 안아주려 했지만 지영은 몸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태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광기만이 남았습니다. 지영은 자신도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태연은 지영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텐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우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우진이 살아있었고 텐트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태현은 당황하며 지영에게서 손을 뗐습니다. 지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텐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우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라였습니다. 소라가 우진의 목소리를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소라는 지영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태연이 어떻게 우진과 민수를 해쳤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카메라에 담았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소라의 이야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영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괴물은 태연이 아니라 소라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라가 모든 것을 조작했고 태현을 미치게 만들었으며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소라는 이미 지영을 향해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23일 캠코더가 발견된 그날, 경찰은 메모리카드 안의 마지막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 영상은 2003년 12월 22일 오후 3시경에 촬영된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소라는 카메라를 자신에게 향하고 있었고 뒤에는 쓰러져 있는 지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라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우진은 첫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소라는 우진을 외딴 곳으로 유인한 후 돌로 머리를 내리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눈 속에 묻은 후 태현에게 우진이 실족사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태현은 약물의 영향으로 혼란스러워하며 소라의 말을 믿었습니다.
소라는 태현에게 경찰이 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진의 죽음을 숨기자고 제안했습니다. 태현이 완전히 미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약물의 영향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태현은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라가 자신을 조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노에 차서 소라를 공격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태현과 소라가 격투를 벌이는 모습이 흔들리는 화면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소라는 카메라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계획을 세웠는지, 어떻게 태현의 정신을 조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명씩 제거해 나갔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처음부터 완벽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살인이 일어나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소라는 태현의 우울증 약물에 환각제를 섞어서 그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태현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자신이 우진과 민수를 해치면서도 모든 의혹이 태현에게 향하도록 조작했습니다. 태현은 약물의 영향으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소라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진은 첫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소라는 우진을 외딴 곳으로 유인한 후 돌로 머리를 내리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눈 속에 묻은 후 태현에게 우진이 실족사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태현은 약물의 영향으로 혼란스러워하며 소라의 말을 믿었습니다. 소라는 태현에게 경찰이 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진의 죽음을 숨기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수는 두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소라는 민수가 태현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혼자 있을 때 뒤에서 접근해서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시체도 눈 속에 묻은 후 태현에게 민수가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태현은 이미 정신이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고 자신이 민수를 해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마지막 희생자였습니다. 소라는 지영이 진실을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현이 지영을 해치려 한다는 거짓 상황을 연출한 후 지영을 구해주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지영을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지영은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라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했다고 자랑했습니다. 4명을 모두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아서 영웅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태현이 미쳐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해치려 했지만 간신히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에는 한 가지 오산이 있었습니다. 태현이 완전히 미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약물의 영향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태현은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라가 자신을 조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노에 차서 소라를 공격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태현과 소라가 격투를 벌이는 모습이 흔들리는 화면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캠코더가 발견된 지점 주변을 정밀 수색했지만 어떤 시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증거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마지막 희생자였습니다. 소라는 지영이 진실을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현이 지영을 해치려 한다는 거짓 상황을 연출한 후 지영을 구해주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지영을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지영은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라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했다고 자랑했습니다. 4명을 모두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아서 영웅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태현이 미쳐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해치려 했지만 간신히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에는 한 가지 오산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태현에 의한 연쇄살인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언론들은 정신질환을 앓던 대학생이 극한 상황에서 동료들을 살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라는 유일한 생존자로 여겨졌고 그녀의 행방을 찾기 위한 수색이 계속되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태현이 마지막에 진실을 깨닫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소라의 시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살아서 도망쳤는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죽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봄 눈이 녹으면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지리산 깊은 곳에서 네 구의 시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우진, 민수, 지영, 그리고 태현의 시체였습니다. 부검 결과 우진과 민수, 지영은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살해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태현의 시체에서는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자해의 흔적이 있었고 목에는 목을 맨 흔적이 있었습니다. 소라는 태현의 우울증 약물에 환각제를 섞어서 그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태현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자신이 우진과 민수를 해치면서도 모든 의혹이 태현에게 향하도록 조작했습니다. 태현은 약물의 영향으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소라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는 두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소라는 민수가 태현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혼자 있을 때 뒤에서 접근해서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시체도 눈 속에 묻은 후 태현에게 민수가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태현은 이미 정신이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고 자신이 민수를 해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라는 카메라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계획을 세웠는지, 어떻게 태현의 정신을 조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명씩 제거해 나갔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처음부터 완벽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살인이 일어나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캠코더가 떨어지면서 촬영이 중단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태현이 마지막에 진실을 깨닫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소라의 시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살아서 도망쳤는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죽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태현에 의한 연쇄살인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언론들은 정신질환을 앓던 대학생이 극한 상황에서 동료들을 살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라는 유일한 생존자로 여겨졌고 그녀의 행방을 찾기 위한 수색이 계속되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들과 캠코더 영상을 본 몇몇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라가 진짜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캠코더 영상만으로는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지리산에는 그들의 영혼이 떠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겨울밤 산속에서 5명의 대학생이 웃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소름이 끼쳤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원한에 찬 웃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이 명확히 구분되는 이야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순수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사악할 수 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03년 지리산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상한 일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누군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간 작은 신호들이 큰 진실을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실은 항상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